안녕하세요. 저는 얼마 전 줏대 없는 남편놈과 이혼한 여성입니다. 생각보다 참을성 많은 제가 이혼에 이르게 된 과정을 이렇게 이야기하는 건 저 나름대로 이 이혼의 종지부를 찍고 싶기 때문이에요. 사실 여전히 저는 이 남편 때문에 얻은 남성 불신 때문에 너무도 고생하고 있는 중이거든요. 이혼만 하면 다 잊고 정말 혼자, 아니 애랑 둘이서 잘 살 줄 알았는데 그것이 그리 쉬운 일이 아니더군요. 이제는 이미 끝난 일인데도 여전히 저를 괴롭히고 있거든요. 아무것도 하지 않고 멍하니 있을 때나 가끔씩 아이가 아빠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면 생각만으로도 우라통이 터져서 미쳐버릴 것 같아서요. 친구에게 이야기했더니 차라리 다 털어놓으면 마음이 편해지지 않겠냐는 생각으로 사연 글을 써봅니다. 저와 남편은 같은 직장에서 일하는 동료로 만나서 결혼했어요. 동갑이었기 때문에 제가 실제적으로는 더 오랫동안 회사에서 근무를 하고 있는 상황이었고, 남편은 저희 회사에 들어오기 전에 벌써 두 군데 회사를 거쳐 들어온 상황이었어요. 남편은 느긋하고 쾌활한 성격의 분위기 메이커였어요. 옆에 있기만 해도 주변 사람들이 즐거워했으니까요. 그렇지만 일을 잘했냐고 물어본다면 글쎄요 라는 답밖에 못할 정도로 일은 못했어요. 제가 옆에서 봤을 때는 못한다기보다는 따분해하고 금방 흥미를 잃을 것 같다는 느낌이 더 컸죠. 당시에는 젊은 사람에게 회사라는 게 다 그런 거라고 생각했기에 별로 큰 문제 삼지 않았어요. 하지만 지금 돌이켜보면 남편은 한 가지에 진득하게 붙어서 집중할 수 있는 사람은 아니었어요. 처음에 말한 그대로 줏대가 없는 사람이었거든요. 그래도 같이 있으면 즐거운 사람이었기에 남편이 제게 고백을 하고 청혼까지 했을 때는 당연히 받아들였어요. 결혼이라는 게 중요한 건 저도 알았지만 저도 처음 해보는 거고 상대방을 다 안다고 착각하고 있었거든요. 내가 그 사람의 모든 모습을 봤다고 또 알고 있다고 말이죠. 그렇게 맹신했던 대가는 결혼 후에 모두 지불하게 됐죠. 이런 상황에 시댁이라도 저와 마음이 맞았다면 제가 힘든 일도 없었을 텐데 시댁도 저와는 영 다른 세계의 사람들이었어요. 시어른들은 남편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사람이었어요. 물론 제 자식 귀엽고 사랑스러운 건 당연한 거지만 시부모는 좀 지나치다고나 할까요? 무슨 일이 벌어져도 남편보다는 제 탓을 하더군요. 저와 결혼하지 않았을 때는 도대체 누구 탓을 했을까 하는 그런 생각까지 들도록 만드는 분이었어요. 저와 직접적으로 연관된 일이 아님에도 언제나 제 탓을 하고 남편을 두둔하는 분들이었죠. 게다가 무엇보다 맞벌이를 그다지 좋아하지 않으셨고 그 시간에 제가 남편을 내조하고 육아를 해주길 바라는 분들이었어요. 하지만 그럴 수는 없었죠. 두 사람이 벌어도 수도권에서 살면 모자라게 되어 있거든요. 저희 친정이나 시댁은 고만고만한 데다가 저랑 남편 직장도 그리 좋은 곳은 아니라 많이 벌지도 못했으니까요. 현실적으로 안 되는 문제를 언제까지고 꼬투리 잡아 요구하시는 분들을 보며 이대로 결혼 생활이 잘 될까 싶은 생각도 들었었죠. 그리고 그런 고민에 확신을 더해주게 된 사건이 벌어졌어요. 결혼 후 4년 차에 일어난 일이었죠. 그때는 이미 첫째가 태어났고 저는 이제 막 육아휴직에서 복귀한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남편이 갑자기 며칠째 저한테 그런 소리를 하더군요. 당신은 내가 이 직장보다 더 좋은 곳에 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 않아? 그게 무슨 말이야? 왜? 더 좋은 직장에서 오래? 오라면 가야지. 돈도 많이 주고 복지도 빵빵하면 두말 없이 돌아서서 가야지. 역시 그렇지? 왜? 어디서 연락 왔어? 뭔데 그런 걸 물어? 사실은 내가 공무원 공부를 생각 중이거든. 아무래도 안정적이고 길게 갈 수도 있고 복지도 좋잖아. 그래서 그러는데 당신이 좀 도와주지 않을래? 저는 천진난만하다 못해 멍청한 남편의 얼굴을 보며 당황했어요. 갑자기 30대 후반에 무슨 공무원 타령인지. 저는 어이없다는 얼굴로 말했죠. 공부는 무슨 공부야. 공무원 공부 시작할 생각하지 말고 차라리 일이나 계속해.
당신 잊었나 본데 우린 애가 있는 3인 가족이거든? 당신 공부한답시고 돈 안 벌면 내가 번 돈으로 생활해야 하는데 감당이 안 돼. 절대로 안 된다고. 그러니까 절대로 허튼 생각하지 말고 지금이라도 생각 접어. 내가 가만히 생각해봤는데 나는 일반 회사랑 궁합이 안 맞는 것 같단 말이야. 내 성격이랑 맞지도 않고. 누군 성격이 맞아서 이래? 아니, 젊고 결혼 전이라면 당신이 어디서 뭘 하든 상관 안 하는데 당신 지금은 애 아빠고 책임져야 할 가족이 있는 사람이야. 성격만으로 일 때려치우고 나간다는 건 정말 말도 안 되는 이야기라고. 게다가 직장 나오고 다음 계획이 공무원 공부라고? 그거 경쟁률이 몇 대 몇인지는 알고 이러는 거야? 아니면 나 일부러 엿먹으라고 이러는 거야? 결국 큰 소리가 나올 수밖에 없었죠. 그렇지만 남편의 요구는 계속됐어요. 그 주 주말에 시댁에 가서도 똑같은 말을 들어야 했고 저도 똑같은 말을 되돌려줬죠. 철벽 치듯 하는 저를 보더니 시모가 한마디 하더군요. 예, 무슨 이야기인데 이렇게 안 된다고만 하니? 무슨 일 있어? 저는 이때다 싶어 시모에게 말했어요. 남편이 하려는 미친 짓거리들을요. 아무리 시모가 제 자식만 애정하는 사람이라도 이 나이에 공무원 공부가 말도 안 되는 일이라는 것쯤은 당연히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했으니까요. 이 사람이 직장 그만두고 공무원이나 한다잖아요. 지금 당장 붙을 수 있는 것도 아닌데 지금 시작하면 언제 합격하고 언제부터 이래요? 게다가 현실성도 없고. 지금 시기가 너무 안 좋잖아요. 혼자 버는 데다가 애까지 있는데 가장이 쉬면 남은 가족은 어떡하냐고요. 제 말을 듣던 시모의 얼굴이 이상하게 변하더니 제 예상과는 꽤 다르게 상황이 흘러갔어요. 넌 어떻게 마누라가 돼서는 남편 생각을 그렇게 몰라줘? 남편이 큰 뜻을 품었으면 당연히 지원해줘야 하는 거지. 그걸 혼을 내고 있어? 그리고 너 일하잖아. 매번 일하는 거 자랑으로 생각하면서 내가 그만두고 내조하라고 할 때도 절대 일 그만 안 뒀지 않니? 그러면 네가 벌어서 살림하면 되는 거 아니니? 왜 자꾸 애를 잡아? 시모의 그 말에 한마디 해주고 싶었지만 쪽수로 밀리니 어쩔 수 없더군요. 남편을 믿는 마음은 눈꽃만큼도 없었지만 남편의 공부를 허락하기로 했어요. 그렇지만 다짐을 받았죠. 1년 안에 안 될 것 같으면 포기하라는 것과 남편이 돈을 벌지 않으니 최대한 아껴 쓰라는 것까지요. 그랬더니 남편이 좋아서는 당장 퇴사하고 공무원 시험 교재를 사러 가더군요. 그렇게 남편의 수험 생활이 시작됐어요. 나이가 있으니 외우는 것도 어려운 일이었고 외웠다 하더라도 다른 일 잠깐 하면 까먹기 일쑤였죠. 솔직한 말로 1년 안에 공무원 안 되면 남편을 다시 취직시키고 엄청 갈굴 생각으로 참고 있었어요. 그런데 며칠 뒤에 뜬금없이 시모에게 전화가 왔어요. 저는 당시에 일하고 있는 와중이었고 전화를 아슬아슬하게 받을 수 있었죠. 네, 어머님. 무슨 일로 전화하셨어요? 야, 너는 어떻게 된 애가 남편 밥도 안 주고 나와? 저는 의아했어요. 밥을 안 주다뇨. 애 어린이집 보내기 전에 남편과 애 셋이서 아침을 먹었는데 말이죠. 어머님, 아침은 같이 먹고 나왔는데요. 점심 말이다, 점심. 지금 시간을 좀 봐. 애가 여태껏 아무것도 못 먹고 불쌍하게 굶기나 하고. 애초부터 이 결혼이 잘못된 거지. 남편한테 관심이 없는 여자랑 결혼을 해서 그래. 시모 말에 저는 두통이 오는 머리를 주먹으로 퉁퉁 두드렸어요. 시모가 우리 집에 갔을 리는 없고 가지 않았다면 답은 하나죠. 남편이 시모에게 밥 못 먹었다고 찡찡댔다는 거. 그리고 그 이야기에 시모가 전화와서 이런 어이없는 말을 하는 거고요. 어머님, 죄송하지만 저는 지금 회사에서 일하는 중이에요. 가까우면 모르겠지만 왕복 1시간이고요. 갔다 오면 제 점심시간이 없어지는 데다가 남편이 밥 차려 먹을 수 있도록 준비 다 해놓고 왔는데 갑자기 이게 무슨 소리세요? 그 사람 집에서 공부하고 있거든요? 집에 있는 사람이 밥을 해 먹어야지 어떻게 밖에서 일하는 사람이 집까지 가서 밥을 차려주고 나와요. 네가 준비를 해왔으면 왜 우리 아들이 나한테 전화와서 배고프다고 난리를 피우겠어? 그리고 우리 귀한 아들이 왜 혼자서 밥을 차려 먹어?
너는 손이 없니 발이 없니? 네가 나와서 당장 챙겨주고 와. 일한다고 생색내나 본데 일을 해도 남편 내조는 해야 할 거 아니야. 우리 아들 지금 공부하고 다닌다고 너 무시하는 거야? 시모 말 들어보니 남편 놈이 배고프다고 시모에게 전화해서 떽떽거린 모양이었어요. 집안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도 모르고 무작정 저한테 전화해서 저부터 족치는 시모를 보며 팔이 너무 안으로 그것도 아주 기형적으로 굽은 게 틀림없어 보였어요. 공부한답시고 돈도 벌지도 않는 축내기만 하는 남편 놈에게 제가 집에까지 가서 밥을 차려줘야 할 이유가 하나도 없었잖아요. 오히려 제가 열받아서 내쫓지만 않으면 다행인 일을 무슨 생각으로 제 탓을 하는 건지 저는 시모에게 따지려다가 참았어요. 시모가 뭘 알겠나. 남편 놈이 시모에게 언지를 준 게 더 잘못된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그날 저녁에 남편과 한판 뜨기로 결정했어요. 열을 받은 채로 집에 들어가는데 정말 났던 화가 폭발할 정도로 집안이 엉망진창이었어요. 혼자서 공부만 하고 있던 남편이었어요. 애는 제가 출근하는 길에 어린이집에 보냈었죠. 그런데 집에 도착했는데도 애가 보이지 않더라고요. 우리 애 어디 갔어? 어린이집에서 안 데리고 왔어? 내가 왜 데리러 가? 당신이 여태까지 데리고 왔으면 끝까지 당신이 데리고 와야지. 왜 나한테 그걸 시켜? 나 안 보여? 지금 공부하느라 바쁘잖아. 남편 놈은 공부하는 자리에 앉아 있었지만 거실 테이블과 소파, 탁자 위에는 남편의 흔적이 고스란히 남아 있었어요. 과자 봉투와 음료수병, 커피를 마시고 씻지 않은 컵까지. 제 눈에는 남편이 오늘 하루 놀고 먹은 결과만 보였죠. 게다가 애도 데리고 오지 않다니 화가 머리끝까지 났어요. 당신한테 공부하라고 한 건 맞지만 상식적으로 집에서 공부만 하는 거면 애는 당신이 좀 데리고 와야 하지 않아? 애 어린이집이 아파트 단지 내에 있는데 거리가 멀지도 않은데 왜 매번 내가 데려올 때까지 기다리는 거냐고. 내가 항상 늦어서 어린이집에 죄송하다고 말하며 애 데리고 오는 거 알고 있으면서 이 시간까지 애를 그냥 놔두는 게 말이나 돼? 애가 있으면 시끄러워서 공부가 안 돼. 그래서 안 데리고 온 거고. 좀 그런 거로 나한테 짜증내지 마. 나도 열받으니까. 남편의 그 말에 뒷골이 확 당기더군요. 자기가 뭔데 열이 받아요? 이 상황에 열받을 사람은 저 말고 없잖아요. 결국 저도 남편에게 한마디 했어요. 당신 공부하라고 그냥 놔둔 건 당신이 하고 싶은 거 마지막으로 하게 해주려던 것뿐이야. 그런데 당신이 공부한다는 핑계를 대면서 이 집안에서 아무런 일도 하지 않으려고 하는 건 용납 못해. 무슨 말이냐고? 이 집은 전세이긴 하지만 내 집이고 돈 버는 사람도 나뿐이거든? 앞으로 적당히 하지 않으면 쥐뿔도 없을 거라는 이야기야. 적당히 눈치껏 알아서 하지 않으면 나도 당신처럼 일 그만두고 공기업이나 확 준비해 버릴 테니까. 그러면 아무도 돈 못 벌고 우리 셋 나란히 이 집에서 아사하는 거야. 알았어? 소리를 지르는 제 모습이 생소했는지 남편이 연신 당황한 표정으로 어색해하고 있기만 하더군요. 저는 남편에게 말했죠. 당신이 공부를 한다고 해서 우리 집안일에서 벗어난다고는 생각하지 마. 진짜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면 당신이랑 내가 왜 같이 살아? 부부는 함께 사는 사이지 한 사람이 희생하는 관계는 아니잖아. 나한테 이 짐 저 짐 다 얹어두고 싶으면 차라리 한마디만 해. 바로 이혼하자고. 이혼 안 할 거면 당신도 어느 정도 희생해. 지금 현재도 나만 희생하고 있는 거 알고는 있지? 결국 제 말에 남편이 쫄았는지 그 뒤로는 그런 막무가내 짓은 안 하더군요. 그리고 어지럽혀 두었던 식탁이며 거실도 집에 올 때는 다 정리가 되었죠. 그제야 사람 사는 집처럼 보였어요. 솔직하게 말해서 남편이 일을 하지 않으면 제가 조금은 편해질 줄 알았는데 제가 더 불편해질 줄은 몰랐거든요. 게다가 남편이 일을 그만뒀으니 저라도 많이 벌어보려고 야근을 많이 잡아놓은 터라 피곤함마저 가득했으니까요. 그렇지만 이렇게 고생해보면 남편도 곧 제정신 차리겠지 하는 마음으로 버텼어요. 그렇지만 그만두겠다고 하지는 않더군요. 오히려 더 오기가 생긴 것처럼 예전보다 더 열심히 하더군요. 그래, 뭐 이것도 괜찮겠다 싶었어요. 차라리 진짜 공무원이 되면
제가 힘든 일이 없어지게 될지도 모르니까요. 그런 생각으로 남편을 놔뒀어요. 다만 그 이후로는 일하지 않으면 사람 대접을 하지 않겠다고 하니 남편이 설거지며 아이 등 하원은 시켜주더군요. 이때가 가장 평온했고 별일 없는 날들이었던 것 같아요. 그 뒤에는 제 상상을 초월하는 일이 벌어졌거든요. 얌전히 공부만 하고 있을 거라 생각했던 남편이 어느 날은 제게 슬며시 다가와 한마디 툭 꺼내더군요. 나 직장 생활은 내 체질에 안 맞는 것 같아. 특히 다른 사람 밑에서 일하는 게 힘든데 다른 회사의 직원으로 가든 공무원으로 가든 내 위로는 다 내가 고개 숙일 사람밖에 없으니까. 그래서 이번에는 특별히 장사를 한번 해볼까 싶은데 어때? 저는 너무 당황했어요. 공부를 시작한 지 1년이 지나서야 그런 말을 하더군요. 당신 지금 공부한 지 1년이나 됐어. 장사라니. 그거 할 거면 공부는 뭐하러 한다고 그랬어? 1년이라는 시간을 투자했으면 뭐든 결과를 보고 결정해야 할 거 아니야. 결과보다는 내 성격이 그런 것 같아. 어차피 공무원도 계급사회인데 내가 적응 못할 것 같거든. 그럴 바엔 차라리 내가 사장인 자영업자가 되는 게 나을 것 같아서. 말을 한 번 내뱉었으면 좀 지켜. 당신이 하는 생각에 이리저리 휘둘려야 하는 내 생각은 안 해? 1년째 혼자 집안 살림하며 돈 쓰고 있는데 당신은 나한테 미안하지도 않아? 미안하게 생각하니까 장사를 하겠다는 거잖아. 내가 그런 성격이 아닌데 어떻게 하고 싶지 않은 걸 시켜? 내가 하라고 했어? 난 분명히 처음에 당신 공부하고 했을 때 말렸거든? 한창 공부시켜 놓으니까 이번에는 뭐? 장사? 난 절대로 그거 허락 못해. 차라리 지금 공부를 계속하던지 해. 이래서 당신이랑은 대화가 안 된다고. 알았어. 내가 대충 알아서 할 테니까 당신은 신경 쓰지 마. 신경이 쓰이지 않을 리가 없잖아요. 그날 이후로 저는 남편의 일거수일투족에 신경을 썼어요. 뒤를 쫓는 정도는 아니었지만 그래도 이 사람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 정도는 알아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사고 치기 전에 막아야 한다는 일념으로 말이죠. 그런데 한창 남편이 공부도 팽개치고 열심히 여기저기 움직이더군요. 그러더니 장사 이야기가 나온 지 한 달 만에 저한테 말하더라고요. 당신 돈 좀 있어? 나 꼭 필요한데 써야 하는데 좀 빌려줘. 나중에 2배로 갚아줄게. 무슨 일이야? 설마 또 장사 때문에 돈 빌리는 거면 난 절대 못 줘. 난 승산 없는 일에는 투자 안 해. 승산이 왜 없어? 이번에 친구 정훈이 좋은 아이템 가져왔거든? 당신도 들으면 진짜 혹할 것 같은데. 지금 가게 리모델링에 돈이 좀 쪼들려서 그래. 당신이 좀만 도와주면 안 될까? 장사하는 거면 돈 안 준다고 했지. 그리고 벌써 일 다 버렸잖아. 게다가 동업? 그리고 리모델링이면 이미 가게가 들어섰다는 건데 가게 세울 돈은 어디서 났어? 내가 받은 퇴직금 좀 넣었지. 그리고 모아뒀던 돈도 넣었고. 저는 제 귀를 의심할 수밖에 없었어요. 남편이 가지고 있던 돈을 다 털어넣었다는 말이었거든요. 모으고 있던 돈과 퇴직금까지 털어낸 남편은 정말로 빈털털이었어요. 그런 남편이 제게 돈을 더 요구하니 속이 터졌죠. 그 가게가 어떤 가게인지는 모르지만 일단 저는 제 인생에만 집중하기로 했어요. 그 말은 돈을 빌려주지 않았다는 뜻이죠. 제가 돈을 빌려주지 않으니 남편 놈이 아주 열받는다는 표정으로 저한테 눈으로 욕을 마구마구 하더라고요. 그러나 더 이상 달라고 요구하지 않고 사라졌어요. 저는 남편이 어디로 갔는지 알 수 없었지만 어디든 제발 제정신 차릴 수 있는 곳에 가길 바랬어요. 그리고 한 달 정도 지났을 때 시모가 제게 전화를 했어요. 네, 어머님, 어쩐 일로 전화하셨어요? 너 얼마 전에 빌려간 4천만 원은 언제 갚을 거니? 돈을 갚으라고요? 금시초문인 일이었죠. 저는 시모에게 돈을 빌린 적이 한 번도 없었거든요. 게다가 4천만 원은 큰 돈이었죠. 그래, 네가 우리 아들 시켜서 돈 가져갔잖아. 이번에 전세 계약할 때 집주인이 4천만 원 올려받게 됐다면서? 저는 그런 말을 한 적이 없었거든요. 어머님, 혹시 그 돈을 준 계좌는 그 사람 계좌인가요? 그래,
아들 앞으로 보냈다. 몇 달 있다가 이자까지 쳐서 보내준다고 했잖니.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그렇게 큰 돈을 그냥 빌려준 게 좀 그래서 말이야. 와서 차용증이라도 써야 할 것 같아서. 시간 되면 아들이랑 집에 좀 오거라. 그제야 저는 지끈거리는 관자놀이를 열심히 주물러댔어요. 저한테 돈이 필요하다며 찡얼거리던 남편놈이 시모에게 제 이름 팔아서 돈을 빌렸더군요. 게다가 시모는 그 돈을 덥석 줘놓고는 저한테 돈이라도 떼일까 싶어 뒤늦게 차용증을 쓰자고 말하는 거였고요. 저는 일단 시모에게 진실을 알려줬어요. 어머님, 그 돈 남편 계좌로 줬으니까 아시겠지만 저는 이 상황에 대해 아는 게 없어요. 그리고 전세는 아직 재계약 이야기도 안 나왔고 집주인에게 연락도 없었거든요. 제 명의로 계약했으니 연락도 저한테 올 텐데 그럴 기미도 없어요. 그럴 시기도 아니고. 게다가 저는 그 돈 구경도 못했어요. 돈이 어디로 갔는지 알고 싶으면 남편에게 물어보세요. 뭐? 그럼 우리 아들이 나한테 거짓말을 하고 그 큰 돈을 가져갔다고? 말이 되는 소리니? 걔가 뭐 때문에 그런 짓을 하겠어? 너 설마 아들이랑 나 사이 이간질하려고 그러는 거니? 바빠서 그럴 틈도 없어요. 어쨌든 남편 오면 물어보세요. 그렇게 이야기하다가 아차 싶었죠. 혹시 남편이 또 시모에게 거짓말하면 어쩌나 싶은 생각에 말했어요. 혹시 모르니까 오늘 저녁에 제가 남편 데리고 시댁 갈게요. 어머님은 기다리고 계세요. 저는 그날 저녁 남편이 들어오자마자 시댁으로 향했어요. 그리고 시모 앞에서 남편에게 물었죠. 오늘 어머님이 나한테 돈 4천만 원 갚으라고 하시더라고. 그런데 난 돈을 빌린 기억이 없거든? 당신이 그 돈 받았다는데 어떻게 된 건지 알려줘. 그래, 아들아, 뭔가 잘못된 거지? 네가 나한테 거짓말을 할 리가 없잖아. 왜 네가 돈을 빌리는데 거짓말을 해? 저와 시모의 물음에 남편이 당황한 얼굴로 어물쩍거리더니 한참을 꾸물대다 말하더군요. 엄마, 사실 내가 장사 준비하고 있거든. 리모델링 비용이 모자라서 돈 좀 빌리려고 와이프한테 이야기했는데 와이프가 못 빌려준다고 하더라고. 그래서 엄마한테 빌린 거야. 역시 장사였어요. 하지 말라고 하는데도 끊임없이 돈을 갖다 바르는 걸 보니 정말 화가 머리끝까지 났지만 시모 앞이라 최대한 참으며 말했죠. 아무리 돈이 급해도 그렇지 마누라 팔아서 돈 마련하는 사람이 어딨어. 당신 혹시라도 그 돈 못 갚으면 나한테 책임 전가하려고 그런 거야? 그런 거 아니야. 그냥 빌려달라고 하면 안 빌려줄 것 같아서 그랬지. 당신도 나한테 무조건 안 된다고 안 빌려준다고만 했잖아. 남편의 생떼를 쓰는 소리에 저는 눈앞이 캄캄하더군요. 이게 책임감을 가진 가장이 할 소리인가 싶었죠. 그렇게 원하면 본인이 차를 담보로 잡아서 대출을 받든 자기 이름으로 신용대출을 끌어다 쓰든 방법이야 여럿이었을 텐데 고작 선택한 방법이 시모에게 마누라 이름 팔아 돈을 마련하는 거라니. 그런데 더 웃긴 상황은 이 다음에 벌어졌어요. 다 네 탓이네. 며느리 네가 우리 아들 길을 죽이고 다니니 애가 길을 못 펴고 우리한테까지 거짓말을 하게 됐잖아. 네가 뭔데 우리 아들을 괴롭혀. 그깟 돈이 뭐가 그렇게 소중해서 장사하겠다는 애를 못하게 막냐고. 그만 좀 하세요. 지금 이 사람 2년 동안 한 일이 뭐가 있는지 아세요? 그 귀한 시간 절반 넘게 공부한답시고 집에 틀어박혀서 제가 벌어다주는 돈으로 느긋하게 살더니 이제 와서 장사하겠다고 집에 있는 돈 다 가져가려고 하잖아요. 둘이 벌어도 모자란 판에 어떻게 혼자 벌고 있는 사람한테 돈 내놓으라고 하냐고요. 제가 뭐 어디 가서 가장 노릇하라고 했어요? 공부하고 싶다고 해서 공부시켜줬더니 시험은 합격도 못 해놓고 이제 와서 장사하겠다고 저러는데 어떤 마누라가 돈을 내놔요? 지금 당장 내 새끼 밥 해먹일 것도 걱정되는 판국에. 너 말 다 했니? 그러는 너는 여태껏 우리 아들이 벌어다주는 돈으로 편하게 살았어, 안 살았어? 네가 그런 소리 하면 안 되지. 너 돈 좀 번다고 생색내면서 그러는 거 아주 꼴 보기 싫어. 왜 우리 아들이 너한테 그런 대접을 받으면서 살아야 해? 그 말을 듣는데 정말로 하늘이 무너지는 기분이었죠. 편하게 살긴 누가 편하게 살아요? 제가 지금 편하게 사는 것처럼 보이세요?
일도 안 하는 남편 공부시키느라 애 등하원도 제가 하고, 애 밥 먹이는 것도 제가 하고, 집안일도 돈 버는 것도 제가 하는데. 그리고 어머님 말씀대로면 지금 당장 있는 돈 없는 돈 다 긁어모아서 남편 장사하는 데 넣어주고 우리는 길거리에 나앉아서 손가락이나 빨고 있으라 그 말이에요? 제가 적나라하게 말하자 그제야 시모가 눈치를 보더니 딱 잡아떼더군요. 내가 언제 그렇게 말했어? 넌 사람을 꼭 그렇게 이상한 사람으로 만들어야겠니? 그게 아니면 뭔데요? 제 말이 어머니 말이랑 뭐가 달라요? 집에 있는 여윳돈은 다 남편한테 갖다 바쳐라 이거잖아요. 일도 안 하고 집에서 쳐놀기만 하는 주제에 사고나 치고 다니는 남편한테. 말이 통하지 않는 시모와 눈치 보며 그저 여기서 벗어나길 바라는 싹퉁머리 없는 남편놈을 보면서 저는 끓어오르던 화가 터져버렸어요. 됐어요. 이런 말 할 필요도 없네요. 당신, 이혼해. 줏대 없는 당신 때문에 고생하며 여기까지 왔는데 더는 못하겠어. 내가 왜 이런 취급 당하면서까지 당신하고 같이 살아야 해? 애는 내가 데리고 살 거니까 당신은 당신 원하는 대로 공부를 하든지 장사를 하든지 마음대로 해. 제 이혼 이야기에 남편은 당황해서 변명부터 하기 바쁘더군요. 이혼? 갑자기 웬 이혼이야? 장사 한번 하겠다는데 이혼하는 건 너무한 거 아니야? 나한테도 시간은 줘야지. 난 그 시간 못 기다려. 솔직하게 말해서 지금도 싱글맘 기분이야. 이혼을 안 하면 사고 많이 치는 애랑 어린애 둘을 키우는 기분일 거고, 이혼하면 그냥 어린애 하나 키우는 기분이겠지. 그러니까 이제 그만하자. 당신 진짜 이럴 거야? 솔직하게 말해서 당신만 이혼하고 싶은 건 줄 알아? 내가 하고 싶은 말이었어. 그래도 당신 고생한 거 알고 있으니까 여태껏 내가 참은 거지. 뭘 참았는데? 네가 도대체 뭘 참았다고 네 입에서 이혼 이야기가 나와. 결혼해서 마누라 고열 빨아가며 열심히 놀았으면서 당신이 뭘 참았는데? 내가 한 잔소리가 그렇게 듣기 싫었어? 당신이 정상적으로 직장만 다니고 있었어도 내가 그랬겠어? 와, 내가 이런 남자랑 결혼했다니 진짜 최악이다, 최악. 그래, 당신도 이혼하고 싶었다니 다행이네. 질질 끌고 할 필요도 없이 깔끔해서 좋겠어. 이런다고 내가 무서워할 줄 아나 본데 당신이나 후회하지 마라. 여태껏 나 깔본 거 생각하니까 더 열받네. 줘, 이혼 서류. 지금 당장 작성해서 줄 테니까. 그래, 아들. 잘 생각했어. 이런 여자가 남편 잡아먹는 년이야. 세상 천지에 반이 여자고 우리 아들 내조 잘해줄 여자도 어딘가에는 있을 거다. 처음부터 이런 여자인 걸 알았으면 결혼을 허락하지도 않는 건데. 시모의 응원의 말에 힘입었는지 결국 남편놈은 그 자리에서 이혼 서류를 작성하더군요. 이혼 서류는 제가 가져온 거였어요. 솔직하게 말해서 이혼할 마음으로 들고 왔다기보다는 이걸 보면 남편놈도 제정신 차리지 않을까 싶어서 가져온 건데 아예 반대 결과가 나타나 버렸죠. 남편놈이 그걸 작성하는 걸 보는데 괜스레 화가 더 치밀어 오르더군요. 왜 지가 더 속 시원해하고 기세등등한지. 나중에 나 잘되고 나서 애 앞세워서 찾아오지나 마. 뭐래? 웃기고 앉았네. 돈이나 벌고 그런 말 하는 게 어때? 지금 당장 돈 10,000원도 못 버는 인간이 허세는? 결국 그렇게 저는 이혼 서류를 냈어요. 소송을 하게 되겠지만 제게 불리할 거라고는 생각지 않았어요. 그만큼 남편의 행동은 정말 최악이었으니까요. 그리고 제가 불리한 판결을 받는다 해도 저 남자와는 더 이상 엮이고 싶지 않았거든요. 서류를 내고 남편은 2주 뒤에 집을 나가기로 결정했어요. 원래 우리가 살던 집은 제가 결혼 전부터 살고 있던 전셋집이었고 계속 계약을 갱신해오고 있었으니 제 명의로 되어 있었거든요. 남편의 지분이 조금도 없으니 나가야 할 사람은 남편 혼자였으니까요. 어차피 시댁으로 들어간다기에 짐을 조금씩 옮기고 있었죠. 그런데 서류 내고 일주일 정도 뒤부터 남편놈이 초조해하며 제 눈치를 보기 시작하더군요. 저는 관여하고 싶은 마음이 조금도 없었기에 아예 모른 척했어요. 그런데 모른 척해도 들리는 걸 듣지 않게 막을 방법은 없잖아요. 그런데 전화통을 계속 받지 않는 누군가에게로 연락하는 걸 봤죠. 쎄한 기분이 들었어요. 알고 보니 남편과 동업한다던 친구가
잠수를 타서 연락이 안 되는 데다가 리모델링하고 있던 곳은 완전 남의 가게였던 거예요. 한마디로 사기를 당한 거였죠. 어차피 저는 이혼을 할 사람이고 저는 애를 데리고 있잖아요. 남편 놈이 저 상태면 위자료는커녕 아무것도 못 받겠다 싶어서 시모에게 전화를 했어요. 네가 무슨 일로 전화니? 나는 할 말 없다. 이미 우리 아들이랑 이혼하기로 한 거 잊었어? 나한테 이혼은 실수였다고 말하기만 하면. 그런 거 아니에요. 어머님 아드님이 사기를 당한 것 같네요. 동업한다는 친구가 연락이 안 되는 것 같아요. 본인 퇴직금이며 모아둔 돈도 다 장사 미천으로 동업자에게 갖다 바친 모양인데 어머님 돈도 거기 들어가 있지 않나 싶어서요. 제 말에 갑자기 수화기 너머로 목소리가 뚝 끊기더군요. 사기? 넌 도대체 뭘 했길래 남편이 사기를 당하도록 만들어? 엉망진창으로 해놓고 이혼하면 너 혼자 도망가겠다는 거랑 뭐가 달라? 설마 이럴 거 알고 이혼하자고 한 거니? 사기 당할 걸 누가 알겠어요. 그리고 저는 애초에 장사하는 걸 반대했던 사람이라고요. 무슨 말만 하면 다 제 탓을 하시는데 이렇게 된 건 어머님 탓이 제일 크잖아요. 아들이 허튼 짓 하는 것 같으면 부모가 말리든지 타이르든지 해야 하는데 어머님 뭐라고 그러셨어요? 며느리가 남편 이겨먹으려고 한다고 남편 하고 싶은 대로 못하게 한다고 엄청나게 혼내셨잖아요. 그때 막았으면 이런 꼴 받겠어요? 그러면 어쩔 수 없지. 네 전세금 빼서 나한테 갚아. 나는 그 돈 무조건 받을 거니까. 전세금은 오로지 제 돈이라서 그렇게 못하죠. 그리고 돈 빌린 사람이 따로 있는데 왜 저한테 그러시는지? 저는 그 돈 구경도 못 해봤고 어차피 법원에서 금융기록 확인하면 남편한테 흘러가서 남편이 동업자한테 준 거 다 확인될 거예요. 그리고 와이프랑 자식 방임한 건 남편 책임이니까 그에 대한 위자료는 아마 제가 받아야 할 거고요. 남편이 못 내면 저도 법적으로 할 수 있는 조치는 다 취할 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 아드님 고삐 잘 쥐고 있으시라고요. 제 말에 시모는 놀랐는지 대답을 못 하더라고요. 결국 그날 남편은 시모에게 불려갔고 집에 왔을 때는 시부모에게 몇 대 맞았는지 제대로 털린 얼굴로 돌아왔더군요. 그러면서 저한테 한마디 하더라고요. 당신이 우리 엄마한테 나 사기당했다고 말했어? 왜 그딴 말을 해? 누가 사기를 당했다고? 동업자한테 돈을 다 넘겼는데 동업자가 연락이 안 되고 리모델링 중이라던 가게가 실제로 다른 주인이 있었던 거면 그게 사기지. 당신은 그게 사기가 아니라고 생각해? 그래서 내가 미리 이야기했잖아. 장사 쉽게 보지 말라고. 그리고 제대로 할 거였으면 돈이 어디서 어떻게 흘러갔는지 정도는 당신이 확인하고 같이 돈 쓰는 자리에 있었어야지. 동업자한테 다 맡겨놓고 당신 혼자 편하게 있으면서 장사를 한다고? 내가 처음에는 당신이 줏대가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었어. 당신은 세상 모든 일이 그냥 쉽게 보였던 거지. 그래서 매번 뭐 하나 잃어보지도 못하고 딴 거 찾고 그래서 이렇게 사기도 당하잖아. 제 말에 전곡을 찔렸는지 남편 놈은 가만히 저만 째려보더군요. 째려보면 뭐 어쩔 건데. 나 째려보고 있으면 동업자가 갖고 나른 당신 돈이 나올 것 같아? 이러고 있을 시간에 그 동업자 찾으러 다니는 게 훨씬 낫지 않겠어? 어차피 일도 없고 공부도 안 하고 한가했잖아. 애를 보기를 해, 집안일을 하기를 해. 아무것도 안 하는데 뭐하러 여기서 전화통만 붙들고 있는지 당최 이해가 안 돼서 말이야. 그리고 말해두는데 나는 어떻게 해서든 내 목 다 받아낼 거야. 그러니까 당신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으라고. 대충 어영부영 넘어가는 건 절대 없을 거니까. 구구절절 다 맞는 소리를 하니 뭐라 말하지도 못하고 여기서 더 싸웠다가는 오히려 이혼에 더 불리해질 것 같으니 남편 놈은 조용히 화를 삭히더군요. 만약 사기당한 화를 저한테 다 쏟아냈으면 저도 참지 않고 완전 맞받아칠 작정이었는데 그렇게 되지 않고 끝났어요. 남편 놈은 그날 저녁에 바로 남은 짐을 다 싸서 시댁으로 갔죠. 그렇게 저와 남편은 이혼이 법적으로 정리될 때까지 사적으로 연락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이혼하고 나서 남편 놈의 근황을 듣고는 이혼 참 잘했다는 생각을 했어요. 전 남편은 시댁에서도 밥만 축내며 지냈다고 하거든요. 의욕도 없고 의지도 없고 인연을 내리 놀아서
회사 생활에 아예 흥미를 잃은 전 남편이 시부모 눈에도 아주 밉보였나 보더군요. 하긴 결혼시켜서 밖에 내놓았을 때는 가까이 있지를 않으니 귀하고 자랑스러운 내 자식이겠지만 집에서 저렇게 철없는 아들을 보고 있으면 어느 부모가 화가 안 나겠냐고요. 게다가 전 남편이 일을 하지 않고 백수로 지내니 저에게 와야 할 양육비가 오지 않게 된 거죠. 제가 매번 남편에게 양육비 달라고 하면 전 남편은 시부모에게 돈 좀 붙이라며 시부모에게 떠맡기기 바빴거든요. 그게 1년이 넘게 지속되자 시부모님들도 알게 된 거죠. 남편이 인간 말종이라는 걸요. 결국 비난의 화살은 제가 아니라 본인들 아들에게 돌아갔고 전 남편은 시부모 등살에 못 이겨 결국 알바를 시작했더군요. 취직을 하려니 공백기가 좀 있는 데다가 본인도 이제 회사 생활이 영 맞지 않다고 생각했는지 아니면 여가 시간을 즐기고 싶었는지 파트타임 알바를 다니고 있더군요. 그리고 일하고 나서 얼마 안 돼서 저한테 연락이 왔어요. 여태까지 한 번도 애를 보러 오지 않았던 놈이 갑자기 애가 보고 싶다고요. 애가 보고 싶다는 아빠를 외면할 수는 없으니 일단 만날 약속을 잡았어요. 그런데 이놈이 만나자마자 어이없는 말을 하더군요. 나 얼마 전에 일자리 구했어. 일도 지금 하고 있고. 지금 생각해보면 나 생각하고 걱정해주는 사람이 당신뿐이었는데 내가 왜 그랬나 모르겠어. 우리 이혼 다시 한번 생각해보지 않을래? 이대로는 내가 너무 미안해서 그래. 당신한테도 아이한테도. 일자리 구했으면 열심히 일해서 양육비나 보내줘. 나는 당신하고 다시 좋은 마음으로 살 자신이 없거든. 솔직히 당신이 변했다고 해도 이미 내 안에서 당신이라는 사람은 애한테 신경도 안 쓰고 자기 좋을 대로 사는 사람으로 고정되어 있으니까. 그냥 한순간의 일탈이었다고 생각하면 안 돼? 나도 나쁜 의도로 그런 건 아니잖아. 다 우리 가족 잘 되라고 한 선택이었는데 그게 잘 안 됐을 뿐이고. 만약에 내가 한 선택들이 다 잘 됐다면 당신도 나와 이혼하지는 않았을 거 아니야. 아니, 그래도 나는 당신이랑 이혼했을 거야. 당신이 착각하고 있는 것 같은데 내가 확실하게 말해줄게. 당신이 잘 되고 못 되고를 떠나서 당신이 한 선택들은 나랑 애를 생각하면 선택할 수 없는 일들 뿐이었어. 와이프를 일하게 하고 애도 돌보지 않고 하지 말라는 것만 골라서 한 모든 것들이 말이야. 그러니까 한마디로 너는 네 생각만 하는 이기적인 놈이라 이거지. 그러니까 다시 이혼해도 넌 똑같이 이기적인 선택을 할 거야. 그리고 당신이 변했다 해도 나는 다시는 너한테 안 가. 내가 아닌 다른 사람과 잘해봐. 나는 2번을 당했으니까 3번은 당하고 싶지 않거든? 내 인생을 걸고 그런 도박을 하라는 건 좀 너무하지 않냐? 제 말에 강한 비난을 읽었는지 남편은 다시 입을 꾹 닫더군요. 제가 넘어올 줄 알았나 봐요. 그렇게 남편은 애를 보는 둥 마는 둥 하고 돌아갔어요. 그리고 그날 저녁에 시모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이번에는 또 어떤 탓을 하려나 싶어서 전화를 받았죠. 그래, 잘 지내니? 애도 잘 지내지? 오늘 아들이 왔다 갔지 않아? 네, 다녀갔어요. 저는 긴 말하고 싶지 않았어요. 전 남편이 재혼 이야기 꺼낸 것도 하고 싶지 않았고요. 그런데 시모가 그러더군요. 네가 우리한테 서운한 마음인 건 잘 알아. 그렇지만 너희는 가족이잖니? 우리 아들 저렇게 집에서 처량하게 있는 거 보니 딱하고 안 됐어. 나도 그렇고 아들도 그렇고 다시는 너 하는 말, 너 하는 일에 토달지 않겠다 다짐하마. 그러니까 우리 아들 좀 다시 데려가, 응? 저는 이 대목에서 웃을 뻔했어요. 같이 살아보니 자기 아들이 어떤 인간인지를 알았던 모양인지 빠르게 저한테 보내고 싶어서 안달이 났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받아줄 리가 없잖아요. 이제 와서 입 싹 닫고 다시 데려가라는 건 좀 너무하시지 않나요? 그렇게 자랑스럽고 사랑스러운 아드님이면 어머님이 직접 데리고 있는 게 맞는 거 아닐까요? 솔직하게 말해서 저는 자기만 소중하게 생각하는 남자는 필요가 없거든요. 아무리 답답해도 어머님한테는 아들이니까 이해하고 넘어갈 수 있겠지만 저는 생판 남인데다가 그 사람 때문에 피해만 본 사람인데 제가 왜 그 사람을 데려가요? 그 사람이 저와 아이를 가족으로 생각했으면 잘하던 일 때려치우고
공부한답시고 백수돼서 돈을 축 내는 일을 했겠어요? 와이프가 하지 말라고 단단히 일렀는데도 장사해보겠다고 있는 돈 다 때려받고 사기 당할 일 만들었겠어요? 사기치려는 놈한테는 못 이긴다는 거 알아요. 그러면 그 동업자라는 사기꾼 말 듣기 전에 마누라 말을 조금이라도 귀담아 들었으면 이런 일이 없었을 거잖아요. 제가 왜 어머님을 위해서, 전 남편을 위해서 다시 재혼이라는 희생을 해야 할지 모르겠네요. 그냥 아드님 옆에 계속 데리고 사세요. 저는 사고만 치고 가정에는 충실하지 않은 이기적이고 줏대없는 남자는 필요 없거든요. 저는 제 할 말만 하고 전화를 딱 끊어버렸어요. 이 얼마나 뻔뻔하고 계산적인 사람들인지. 아무리 봐도 자기가 감당 못할 것 같으니까 저한테 다 넘기려는 수작이잖아요. 게다가 전 남편도 시모보다 더 답이 없는 놈이죠. 이혼할 때 그렇게 기세등등하게 큰 소리 쳤잖아요. 잘 되고 나서 애 앞세워서 찾아오지 말라고요. 그 짓을 지가 지금 하고 있는데 제가 받아줄 거라 생각한 게 웃기지 않나요? 그 이혼 직전의 인연은 제 인생의 암흑기와 마찬가지예요. 그때를 생각하면 진짜 자기 혐오에 빠질 정도거든요. 그래도 어떻게든 너무 늦지 않은 시기에 빠져나와 천만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실은 전 남편이 공부를 한다고 했을 때부터 이혼을 해야 하나 싶은 마음이 있었던 것도 사실이고, 그때 이혼을 했다면 제가 그만큼 고생할 일도 없었겠죠. 하지만 그 당시에는 그 사람을 한번 믿어보고 싶은 마음이 있었던 건지도 몰라요. 물론 배신당했지만요. 그랬기에 두 번째에는 더 늦기 전에 이혼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이렇게 사연글을 통해서나마 제 이혼을 털어놓고 나니 마음에 마침표가 찍혀진 기분이네요. 저와 이렇게 어울려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좋은 일로 다시 글을 써볼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네요.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